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어젯밤 경기도 지역 주민들 가운데 놀라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어젯밤 11시 30분경이었죠. 경기도 지역 13개 시군 주민들에게 위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북한 대남 전단 추정 미상물체 식별, 야외 활동 자제 및 식별 시 군부대 신고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북한에서 오물과 쓰레기를 담은 풍선을 남쪽으로 대량 살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전국에서 260여 개 풍선이 발견됐는데요. 이 풍선에는 거름 같은 흙더미에 폐전지 같은 오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만약 단순한 오물이 아니라 해로운 세균이나 화학물질이었다면 어땠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아직 우리 지역에서 발견 소식은 없는데요. 만에 하나 발견하면 절대 만지지 말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5월 29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락토픽 이렇게 새로 오셨어? 건강하고 씩씩하게. 아이들도 락토핏. 혈당 케어 힘드시죠? 부모님도 락토핏 당케어. 우리 가족 장 건강엔 새로워진 락토핏. 우리 가족 맞춤 락토핏. 종근당 건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카.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고객님들 덕분에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가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웰메이드는 앞으로도 모든 순간을 고객님들과 함께하며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순간이 웰메이드이길. 웰메이드 50주년. 아기 낳고 펜치 타자. 타이어뱅크가 올해 아기 낳은 부모님께 타이어 50% 할인, 넷째 출산 부모님께 타이어 무료 증정, 전국민 타이어 3+1 할인 행사에 추첨을 통해 펜치까지.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이벤트 기간 12월 31일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김필수의 차필 귀정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봉화에 국립청소년 미래환경센터가 있는데요. 이곳은 어떤 곳일지 국립청소년 미래환경센터 권순길 부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김필수의 차필 귀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사고 중에 하나가 고령자 운전사고입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은 대한민국이 OECD 선진국 대비해서 교통사고 수나 사망자 수가 예전에는 뭐 10,000명이 넘었었어요. 그러다가 5,000명으로 줄어들었고 지금 현재 3,000명 미만, 2,600~700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매년 점차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은 매년 20% 정도씩 또 급증하고 있는 사고가 고령자 운전사고거든요. 그만큼 고령자층이 급증하고 있어서 다른 뭐 이미 고령화 사회가 진입된 선진국 대비해서 너무 많이 사고가 늘어나고 있어서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아직 체계적으로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고령자 운전사고 대책 방법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고령자 운전사고 대책. 자, 네. 그러면 우선 좀 외국 경우 참고하면 좋겠는데 가까운 네. 일본이 또 뭐 고령자가 많다 보니까 일본은 지금 그렇죠. 어떻습니까, 상황이? 일본은 뭐 아시겠지만은 고령화 사회가 된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각종 사회적 문제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역시 이 고령 운전자 사고도 늘어나고 있는 국가인데 여러 가지 대책을 각 국가별 자기네 문화적 특성, 제도적 특성에 따라서 도입을 하는데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 사고 중에서 좀 더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게 운전자 운전 면허 반납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일본에서 제일 먼저 시작될 정도였어요. 아, 일본에서 먼저 하고 있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국내에서도 벌써 여러 해가 지나서 5, 6년이 넘었지만은 운전면허 반납
반납효율이 국내에서 2%뿐이 안 됩니다. 거의 반납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예. 근데 처음에 이거 도입을 할 때 뭐 부산시 이런 데서 도입을 했었는데 그 10만 원 교통카드를 줬었어요. 그러니까요. 10만 원 이래- 받고 이걸 반납할 반납 안 분들이 하죠. 많지가 않죠. 예. 일회성으로 끝나는 부분들인데 예. 지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뭐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성. 예를 들어서 국내 어떤 지자체는 100원 택시 같은 거 운행하기도 했어요. 100원 택시가 실제로 필요할 때 택시를 불러서 운행을 하고 그 비용은 지자체에서 대신 내줬었거든요. 본인은 예. 100원만 내고 그렇죠. 이용하는 이런 사람은. 것들이 이제 지속성인데 예.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야 되고 일본에서 우리가 지금 참조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꼭 이 교통카드 지속성 있는 이동수단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 고령자들이 시장을 보기도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택배나 이런 거 시켰을 때 비용을 지자체 대신 내줘요. 아, 이 그런 면허를 것도 많습니다. 반납하면 이런 그렇죠. 것도 있군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시장 보러 가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예. 보니까 이동용 그 시장이 따로 와서 차에다 실어서 와서 어허. 뭐 며칠에 한 번씩 와가지고 필요한 생필품 같은 거 공급을 해주고 그 관련 비용에 대한 것들 절감시켜준다든지 예. 그밖에 뭐 사는 집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이 금리 같은 것들도 인하시켜서 세금에 대한 혜택도 주고 그 고령자들에 대한 다양성을 굉장히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런 것들도 뭐 이미 수십 년 이미 진행되면서 다양한 노하우가 많이 쌓인 게 또 일본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제도들도 우리가 이제 한번 참조할 만하고요. 예. 지금 최근에 또 뭐 각 국가별로 시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뉴질랜드 같은 경우가요. 네. 이 80세가 넘으면은 운전면허를 박탈을 합니다. 아, 여긴 강제적으로 무조건 다 예. 박탈이에요. 80세 근데 이상은. 80세 넘어서 예. 예를 들어서 그 부분들을 유심히 좀 봐야 되는 게 지금 고령자의 이 나이가 65세 이상이거든요. 예. 근데 아시겠지만 65세는 젊은이에요. 아, 그럼요. 예. 옛날로 따지면 50세거든요. 예. 그만큼 심신이 건강하고 실제로 사고 비율 나는 것도 보면은요. 65세에서 75세 미만은 일반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사고가 증가를 그렇게 안 합니다. 거의. 아, 예. 그러니까 운전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고 그렇죠. 문제는 75세 넘어가면서 문제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도 간혹 그러지만은 해외에서는 65세 이상을 고령자 운전 사고라고 보지만 75세 이상을 별도로 분류하기도 해요. 예. 왜냐? 그게 75세부터 기기 조작이나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뉴질랜드가 80세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에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때는 예. 면허를 박탈하고요. 처음부터 면허 시험을 다시 보게 해요. 아, 일단은 박탈하고 또 다시 네, 다시 보게 합니다. 딸 수는 있는 거군요, 다시. 그렇죠. 왜냐면은 못 예. 보게 하는 것 자체가 규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그렇죠. 헌법의 예. 자유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보게 해서 다시 따면은 운전할 수가 있는데 그걸 또 2년마다 반복시킵니다. 아, 그렇습니까? 2년마다. 그러니까 2년마다. 80세가 되면 무조건 박탈을 한 후에, 그러니까 80세에 다시 시험을 다 보는군요. 그렇죠. 다시 가서, 보고 2년마다 네, 유효기간은 반복시키니까. 2년. 아. 예. 왜냐면 그 연세 되면 1년이 기기 조작이나 판단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예. 그리고 요번에 논란이 좀 됐던 조건부 고령자 운전면허가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인데 미국이 각 주마다 많이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조건부 면허라는 것이 이 연세가 많이 드시게 되면은 어두울 때 잘 시야 확보도 안 되니까 그렇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계절별로 시간을 나눠가지고 운전을 못하게 한다든지 또는 속도를 고속으로 달리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같은 특히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과속으로 달리지 못하게끔 속도 제어를 한다든지 그때 운전을 못하게 하는 게 조건부 면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정부에서 올해 말까지 지금 정부 정책 용역을 하고 있어요. 조건부 면허를 비롯해서 다양한 방법. 그래서 올해 나오게 되면은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책 토론회 공청회를 거쳐서 예. 아마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지 않을까. 문제는 예. 정부가 이거를 발표하면서 고령자의 조건부 면허를 폭넓게 그냥 발표를 하다 보니까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 뭐 아시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 대비해서 굉장히 악조건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고령자 취업 비율이 다른 선진국 대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높죠, 상당히. 이게 예. 왜 그러냐면은 다른 선진국도 이 뭐 65세가 이제 뭐 정년 연장도 있고 이런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생계업이 굉장히 비율이 높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택시를 비롯해서 1톤 트럭 같이 운행하는 운전자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이러한 조건부 면허를 함부로 언급하게 되면은
이 사회적 저항도 굉장히 커서 논란이 컸던 부분인데 예. 사실 이게 이제 정부가 발표한 뜻은 이 고령자층 중에서 고위험군 있죠. 운전할 때 이런 부분들을 걸러서 조건부 면허를 준다든지 하는 객관적인 방법을 좀 더 세밀하게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생겼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해외의 선진 사례가 좋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일본에서 쓰는 방법 중에서 우리가 이제 참조할 만한 게 그 고령자 분들이 운전하는 차종은 좀 노후화된 차종이 많거든요. 예. 왜? 항상 매일 운전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내가 필요할 때 운전하고 또 읍면동-같이 시골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수단이 적다 보니까 아플 때 비상시에 내가 운전하기 위해서 차를 가지고 있어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차가 노후화된 게 많아서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 차에다가 비상 자동제동 장치 같은 첨단 장치를 장착을 하면은 비용의 일부를 대줍니다. 아, 그래요? 이게 이제 요새 새로운 이 능동시에 안전장치가 많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저항도 없으면서 합리적이고 좋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기 조작이나 판단 능력이 떨어질 때 자동차 시스템이 우리 주인님의 상태가 안 좋구나. 제동을 한다든지 핸들을 꺾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것들은 사고를 미연에 예방해주는 장치니까 예. 아마 그런 최소한의 기준부터 적용을 하면은 의미가 있고 뭐 대한민국에서 이미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제도뿐만 아니라 적성검사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또 안전교육부터 또 치매검사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걸러주는 이 박탈하는 운전면허가 거의 제로라는 거예요. 그럼 뭐 형식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은 치매검사 같은 경우도 아마 보시겠지만은 치매검사 하게 되면은요. 그 치매 받는 환자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받습니다. 아무래도.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경계선에 넘어가는 것도 많고요. 또 실제로 운전면허가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되면은 재시험,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을 계속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합격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걸러주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뭐 뇌전증이라든지 정신병자 또 치매 이런 경우에는 운전을 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효율화시키는 방법을 지금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유명무실하다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까 그 적성검사 말씀 잠깐 주셨는데 그 5년이었는데 이걸 3년으로 줄였다고요? 고령자에 그렇죠. 한해서는? 지금 70세 이상인가 예. 고령자 중에서 65세는 건강하니까 예. 70세인가 훨씬 넘어가면서 적성검사 기간을 줄였고 또 치매검사도 이제 항목이 늘어나요. 안전교육도 따로 있고요. 예. 근데 예. 그 부분이 적성검사 아마 받으셔서 아시겠지만은 그 몇 가지 안 보지 않습니까? 네, 제대로 그렇습니다. 보이는지, 예. 소리 듣는지 뭐 등등 몇 가지 손발 제대로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것도 뭐 적성검사가 너무 유명무실하다, 형식적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 중에서 전체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뭐 걸러줘야 되는데 그만큼도 못 걸러준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예. 지금 고령자층이 운전면허를 유지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질적으로 비상시에 운전하기 위해서 보유를 해놓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부류는 뭐냐면은 내가 나이 들어서라도 내가 기능적으로 정상적이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야라고 해서 자격이나 면허를 유지하는 것을 자기만족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자기만족으로.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뮬레이터가 많이 나오니까 운전을 통해서 몇십 년 전 운전했지만은 아직도 머릿속에는 그대로 내가 동작 빠르고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몸은 못 따라가는 건데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기기 조작이나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많고요. 예. 또 가족이 고령 아버님, 어머님, 연세가 많으셔서 운전하시면 안 되겠다는 걸 옆에서 항상 보거든요. 가족들이요. 그래서 설득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아까 네. 뭐 잠시 10만 원권, 20만 원권 교통카드 면허를 반납하면 주는데 여기 이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좀 대폭 좀 올려야 될까요? 일회성은 의미가 없고요. 예. 지속적인 운행, 운전 또 대중교통수단도 그렇고 연계성이 굉장히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충분히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고령자층의 여러 가지 취업 비율이 다른 선진국가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이
고령자층의 어떤 운전면허 박탈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하는 분들하고 영향을 받지 않게끔 이원화시켜서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국민적 호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최소한부터 적용하는 게 좋지 무작정 올해 연말에 나온다고 조건부 면허를 도입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예.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국민적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뭐 자율주행 뭐 기술 같은 거, 또 아까 네. 뭐 보조장치, 안전장치 이런 것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것도 빨리 예. 좀 도입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맞습니다. 예, 지금까지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동과학대학교에서 오는 6월 14일까지 지역산업연계 바이오 생명 분야 인력 양성 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경력 단절 또는 미취업자로 안동시에 거주 중이거나 안동시 교육기관 졸업생 혹은 졸업 예정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교육생에게는 월 100만 원의 교육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과학대학교 홈페이지 또는 전화번호 054-851-3691, 054-851-3691번으로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3분 27초 지나고 있네요.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봉화군에 국립청소년 미래환경센터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국립청소년 미래환경센터가 어떤 곳인지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국립청소년 미래환경센터 환경활동부의 권순길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권순길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자, 봉화에 네네. 국립청소년 미래환경센터가 있다는 거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센터가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먼저 해 주시죠. 네네. 저희 국립청소년 미래환경센터는 미래 세대인 청소년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설립을 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운영하는 청소년 특성화 체험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 목표이죠.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s와 연계한 실천과제를 핵심 테마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청소년 특성화 체험 시설이다 한마디로. 네네. 자, 국립청소년 미래환경센터에는 다양한 목적의 시설도 갖춰져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시설들이 있나요?
저희는 2022년 7월에 개원했으니까 최근 시설이고요. 예. 2인 1실 61개 하고 4인 1실 10개로 구성되어져 있는 162명이 숙박이 가능한 생활관이 있고요. 어허, 예. 대강당, 중강당, 세미나실, 영상관 같은 연수시설도 갖추고 있고 청소년이 지속 가능한 사고와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환경실험실, 예. 자원순환실, 멀티미디어실, 또 포레스트 그린로드, ESD 포럼실 같은 특화 체험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뭐, 특화 체험 시설뿐만 아니라, 뭐, 숙박시설, 또 연수실 등등, 환경실험실, 자원순환실 등등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자, 이 국립청소년 미래환경센터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저희는 청소년이 스스로 자기주도적 참여를 통해서 사회적 흐름과 변화에 적응할 수 있게 청소년 활동 6대 핵심 역량이 있습니다. 네. 의사소통, 협업, 창의력, 비판적 사고, 진로개발, 사회정서를 개발하고 더 나아가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약 42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소개하고 싶은 프로그램은 지구 속의 다양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챗봇을 통해 해결 방법을 탐구해보는 지구를 읽는 생동감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네. 버려지는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지구를 위한 재활용과 또 증강현실을 활용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인 그린잡고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앞으로도 청소년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고 또한 환경 감수성을 키우고 세계사회 일원으로서 바른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자, 2022년 7월에 이제 개원을 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2년 다 돼 가는데 봉화군에 자리하게 된 뭐 배경, 이유가 뭐 특별히 있을까요?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예. 저희 국립시설은, 국립청소년센터들은 전국에 6개가 있는 국립청소년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아, 6개밖에 없습니까? 국립시설이. 지금은 6개죠. 예. 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겠지만. 예. 천안시에 하나가 있고요. 평창, 고흥에 제가 근무했었던 우주센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긴제시, 영덕군. 그다음에 6번째로 설립된 곳이 바로 이거 국립청소년 미래환경센터입니다. 예. 경북 북부권의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필요한 활동을 아마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라고 지어지지 않았나 싶고요. 예. 왜 봉화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저희 센터가 위치한 경북 봉화가 백두대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산림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청소년과 육상 생태계 보전, 별보기, 그러니까 지구 환경을 탐구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백두대간이 있다 봉화에는. 그래서 지구 네. 환경을 탐구하기에 더없이 좋다. 이, 네. 이 센터가 그 봉화 그 군내 시내에 있는 겁니까? 어디쯤 위치하고 있죠? 위치는? 서벽이라고 하는 곳에 있고요. 서벽. 바로 길 건너에는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도 있습니다. 아,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 그 바로 붙어 있군요. 네, 예, 맞습니다. 육교로 연결되어져 있어서 저희 센터 방문하는 청소년이 거기도 방문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 국립청소년 미래환경센터가 이제 봉화군에 들어오면서 봉화군 발전에도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역 경제 또 일자리 확보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겠네요. 네, 저희 센터에는 4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예. 거기에 실제로 지역민도 근무를 하고 있죠. 예. 저도 지금 안동, 영주 사람이고요. 네. 그리고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 운영하고 있는 환경활동부에도 여러분의 선생님이 계시고 그리고 저희 식당하고 시설하고 유지관리 업무를 해주는 활동협력부 직원분들 중에서도 지역분들이 근무를 해주고 계십니다. 예. 저희들이 사실 일자리 확보를 넘어서 지역 상생을 위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특히 제공되는 식사를 지역의 로컬 재료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예. 여러 가지 활성화를 위해서 힘쓰고 있고요. 예. 저희들 식당 조리원분들도 지금 채용하고 있으니까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예, 지역 네. 경제 또 일자리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자, 지난 어린이날에는 제1회 미래환경 가족 축제를 열었다고 하는데 네네. 이건 어떤 행사였나요? 저희들이 개원을 하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문화소외 지역에 속하는 경북 봉화의 청소년 가족을 위해서 환경 테마 체험 활동을 무료로 운영을 했었고요. 예. 대표적인 활동으로 가장 큰 별인 태양을 관측하기, 그다음에 커피박 씨앗폭탄 만들기, 폐플라스틱 재활용한 프로그램, 디지털 드로잉 등이 있었고요. 예. 이날에는 특히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물건을 새 주인에게 찾아주는 환승마켓을 운영했는데요. 비록 30여만 원이 마련되었지만 이 모든 수익금은 연말에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올해 이제 처음으로 열린 미래환경 가족 축제였는데 네네. 그래서 뭐 많은 가족들이 참여했나 모르겠네요. 활쏘기, 별보기 여러 가지도 다 있었는데 예.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홍보가 이제 많이 좀 안 됐을 것 같아서요. 올해 처음 열려서. 아이고, 그래도 다행이군요. 그렇습니까? 예. 네. 자, 이렇게 가족 축제 행사 말고도 그동안 다양한 사업과 행사를 펼쳐 오셨을 텐데요. 그동안 어떤 네네. 사업이 있었을까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미래환경센터는 학교단체 청소년 활동, 특성화 체험 활동, 취약계층 청소년 활동 등 다양한 영역의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원래 가장 의미 깊게 생각하고 있는 활동은 지난 2년 동안 준비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고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한 스프링 캠프입니다. 네. 이 사업은 성피해와 정서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을 일상회복으로 회귀시키기 위한 회귀형 프로그램이죠. 예. 네,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챗봇을 통해서 직접 대면하기 힘들어하는 그 청소년들이 고민을 청취하고 어떤 해결책을 펼쳐주는 그런 활동을 해서 그런 프로그래밍 공감 곡간 그리고 마음이 탄탄해져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마음 근력 강화를 위한 자기 실천 활동인 마음 챙김 챌린지 등도 했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테마 활동을 운영해서 고위기 청소년의 정서를 지원하고 건강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활동인 것 같습니다. 원래 첫 선보이는 사업이니까 끝까지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네네.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한 그 스프링 캠프 이런 사업도 네. 있었다는 말씀이시고, 자 네네. 앞으로 계획 중인 행사나 사업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는 원래 영주 제1고등학교, 단양고등학교와 함께 생태와 환경이라는 주제로 고교 학점제를 운영할 예정이고요. 예, 예. 안동에 있는 안동고등학교와 봉화고등학교와 업무협약으로 또 고교 학점제를 운영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경상북도 교육청과 함께하는 생태공간 가족 캠프도 있고요. 디지털 진로 테마의 미래 캠프 봉화군청과 함께하는 6월 달에 바로 행해지는데 한국 베트남 문화교류 캠프를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주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봉화군 청소년센터와 청소년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예. 봉화 알림이 사업이 계획되어 있어서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아이들이 스스로 결과물을 도출해서 굿즈 제작팀도 있고 영상 제작팀으로 이루어져서 청양산도 다녀오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예. 8월 중에 결과물 발표회를 하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봉화에 있는 네네. 청소년을 위한 국립센터가 되겠습니다. 국립청소년 미래환경센터 소식 알아봤습니다. 권순길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하죠.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대통령 지지율 추세 큰 변화 없었죠? 그럼 그냥 넘어갈까요, 오늘은? 그대로입니다. 네. 그대로고요. 예. 자, 할 얘기가 워낙 많아서요. 자, 어제 국회에서 아주 큰 일이 있었잖아요.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 자, 그 결과가 294표 중에 찬성 179, 반대 111, 무효 넷. 이렇게 나왔는데. 자,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거 궁금하고, 그 여야에서 이탈표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거에 대한 분석도 좀 함께 좀 해주시죠.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제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이 부결됐고 이제 폐기가 됐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국민의힘 이탈표가 별로 없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는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철저하게 이제 이 이탈표에 대한 단속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던 의원들도 21대 국회 현역 의원들입니다. 5명. 실제로는 찬성표를 안 던졌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봐야 되나요? 기권이 4명이 나오거든요. 예, 무효 네. 기권이 이제 기권 무효표가 4표라서 실제로는 상당히 좀 의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지금 상황에서 이제 국민 여론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긍정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당 내에서는 이제 당론으로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에 대해서 반대로 이제 당론을 정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반기를 들 경우에 뭐 국회의원의 소신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야 간의 이제 대치 국면에서 좀 배신자로 낙인 찍힐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크게 우려했던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이제 바로 이제 뭐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대통령의 임기가 3년 동안 남아있기 때문에 기관장 자리든 또 각종 옮겨갈 수 있는 자리에 대한 기회도 있고, 또 2년 뒤면은 지방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의 이 정치적인 명분만을 걸고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을 가결의 재의결의 찬성표를, 물론 이제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누군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일각에서 방금 전에 허한구의그 말씀대로 공천에 불만을 품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재의결에 대해서 반대표를 행사했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제 추측이고 뭐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것은 뭐 그렇다면 그건 왕수박일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정치에서 지나친 추측을 하고 해석을 무리하게 하는 것은 분명히 이건 좀 무리수를 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찬성표가 179표였는데 야권 의원들의 숫자가 정확하게 179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범야권. 네, 액면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국민의힘에서 소신을 가지고 이제 이탈한 의원들은 기권나 무효표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네 명이기 때문에 크게 이탈표는 없었다, 이렇게 그렇죠. 평가를 합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5명이 이미 찬성표 던지겠다고 매스컴을 통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지층으로부터 뭐 비난받을 건 이미 다 받았는데, 왜 여기서 그러면 이제 그 5명이 김웅, 안철수, 유이동, 최재형, 김근태 이렇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찬성표 던졌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공개적으로 했을 때도 던졌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4명이 무효표를 던지고 김웅 의원이 찬성표 던지면은 범야권에서도 한 표는 반란표가 이탈표가 나왔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민주당에서 뭐 반발에 이제 이탈표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방금 전에 황교익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표결 결과를 보고서는 다양하게 해석 가능합니다. 민주당에서 더 많은 이탈표가 있었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무효표의 경우에도 사실상 반대 쪽에 가까운데 반대를 무기명이라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점 하나 찍어서 반대가 아니라 무효로 했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어서 저는 근데 다 추측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그렇죠. 어떻게 되는지 자칫 잘못하면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반발한 것은 상당히 공천 잡음이 컸던 사람 아니겠네. 그러면 대략 누군지는 또 짐작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면 그게 또 지나치게 또 덮어씌우게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5명의 공개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이 특검법 재의결에 대해서 찬성하겠다고 한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22대 국회로 이어진 인물은 안철수 의원이거든요. 안철수. 그러니까 예.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또 뭐 철수한 건 아니에요. 근데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추측과 추정이 될 수밖에 없어서 적어도 데이터를 냉정하게 분석하는 저로서는 이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거의 아주 공교롭게도 딱 찬성이 179표가 나와서 말이죠. 동의권 숫자가 179명이니까. 자,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 5명이 다 반대표를 던지고 또 범야권에서도 5명 또 찬성표가 나온 건지. 이걸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정말 끝까지 이제 비밀로 될 것 같고. 나오고 있는 시나리오만 해도 지금 제가 읽어본 것만 해도 한 24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렇습니다. 지나치게 우리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께 혼선을 주실 수 있는 확인되지 않은 것은 그렇죠.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다라고 하는 명제에 따라서 저는 더 이상 그런지 않습니다. 예.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숫자로 결과는 확인을 했는데, 자, 일단은 최상병 특검법 이제 폐기가 된 건데, 이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 이게 좋은 겁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뭐 장기적으로 보면 안 좋은 겁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이건 시점상으로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단기로.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한숨 돌렸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의 국빈 방문까지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게 이제 재의결이 통과가 되었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사실상 국정 마비입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22대 국회는 아니더라도 21대 국회에서 집권 여당이 사실상의 몇몇 의원들일 수 있겠지만 도발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집권 여당은 다른 판단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역할도 일종의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상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숨을 돌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그럼 이게 없어지는 건가? 지금 조금 있다가 이제 허한고님께서 또 물어볼 질문 중에 내용이 바로 이제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해병대원 수사 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하는 지난해 8월 2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나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또 빌미가 된 상황이라면 22대 국회가 되면은 박찬대 원내대표는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부결 직후에. 이건 바로 22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특검법으로 발의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재명 대표도 공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 국민의힘이 잠깐은 한숨 돌렸을지 몰라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는 눈 뜨고 나면 우리 MBC 방송을 통해서나 아니면은 인터넷 언론 신문을 통해서나 계속 최상병 특검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더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숨 돌렸고 장기적으로는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자 일단은 이 재의결 결과만 보자면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아직 살아있다. 아직 3년 남았다. 아직 힘 안 빠졌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사이가 안 좋다는 건 이제 세상 사람 다 아는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윤 대통령의 힘이 남아있다는 거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글쎄요 다음 그 전당대회 대표 출마 여기에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살아있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게 된다면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 무대에 등장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네. 또 한 가지 정치적으로 우리가 한동훈 전 위원장과 관련해서는 또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도 그렇고 근본적인 해소는 안 됐거든요. 그리고 또 22대 국회가 열리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발의될 가능성이 높고 심지어는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도 지금 조국 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네. 또 방침이기 때문에 해소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핵심은 이거죠. 황우여 비대위원장도 한 라디오 방송인가요? 출연을 했다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 안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다가 다시 잘못 지금 생각을 했다. 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아니라 조정훈 특위위원장. 조정훈 총선 TF 단장인데 잘못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다시 또 출마 가능성이 높게 또 점쳐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러면은 아예 선을 그어서 7월 말이 됐든 8월 초에 이제 전당대회가 있다면 이제는 입장 표명을 할 때도 됐거든요. 그러면 난 더 이상 이제 계속 이제 왜 그러냐면은 계속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다면 방금 전에 화인급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구조는 계속 이어질 테고 일각에서는 이른바 한동훈 전 위원장 측근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몇 현직 의원이나 지난번 비대위의 비대위원들이 이번 전당대회의 핵심 멤버들이 돼서 한동훈 전 위원장을 도울 것이다. 이거 출마하지 않게 된다면은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는 불필요한 또 부담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게 점쳐질 수밖에, 높게 전망될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위에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신 건데, 자, 근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 나서도 이게 질문이 맞는 건가 싶은 게, 입법부 행정부 독립돼 있잖아요. 근데 그럼요. 윤 대통령의 뭐 의중에 따라서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고 안 나오고 이걸 좀 여쭤본다는 것 자체가 참 개탄스러운 이런 현실이고, 지난번에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다 눌러 앉혔듯이, 그러면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만약에 윤 대통령이 또다시 한동훈 위원장을 또 주저 물러 앉히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도 있을까요? 그러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전 위원장을 주저 앉히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아니라 이철규 원내대표가 됐겠죠. 이미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를 간보기할 때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때 그렇게까지 당 안팎에서 반발 목소리가 나올 수가 없었을 테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지금도 최근에 이 홍준표 시장이 지속적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을 저격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흐름에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라고 하는 의원들도 한동훈 전 위원장 끄꺼내기 또는 잘라내기, 쳐내기에 올라타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표가 되는 상황이 점점 가시화되면 난 당에 못 있겠다. 약간 탈당을 시사하는 듯한 글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의 목소리는 어떻게 나왔냐면 더 빨리 그럼 탈당해라.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방금 전에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을 전당대회에 출마시키는 것을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윤심 영향력이 있다면 그런 반응은 안 나왔을 것이거든요. 그래, 홍준표 시장 말이 맞다. 지금 총선 책임을 지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올 때가 아니다. 이렇게 됐을 텐데 또 하나는 뭐냐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수치는 말씀 안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이듯이 여전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또 보수 진영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지지가 또 압도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걸 본다면 너무나도 잘 아는 정치권 격언처럼 본인의 부고 빼고는 정치인은 계속해서 존재감을 부각시켜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잊혀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22대 국회는 사실상 야당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인데 여기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아무런 역할도 못한다면 내년에 그러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2027년 대선에는 또다시
나중에 나타나는 것이 오히려 더 주목받을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돼서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물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노를 저을 수밖에 없다면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런 점에서 이제 출마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아까 그 잠깐 말씀하신 자, 윤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에게 개인 전화로 그것도 3번이나 통화를 했다. 뭐 12시 낮 12시경에 한 3번에 걸쳐서 총 한 18분 정도 안팎 통화를 했다. 그리고 그 직후에 박정훈 대령이 해임됐다. 자, 이 정도면은 요즘에 계속해서 뭐 대통령 경로설 뒷받침하는 뭐 증언도 나오고 있는 이 상태에서 이쯤 되면은 대통령의 외압 뭐 거의 사실로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점쳐지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회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더군다나 가장 큰 부담을 안고 있는 현안이 최상병 특검이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돌파구로 제시했던 것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지 않느냐.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더 전입 가경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 지난해 8월 2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정훈 당시 수사단장의 이 수사 보고서가 이 경북경찰청에 이첩되는 경찰서에 이첩되는 그날에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3번이나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예. 여기서 이제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30초. 예. 네네. 이종섭 국방장관은 통화 안 했다고 부인을 했었는데 국회에서 그랬죠. 지금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공식적인 보안이 가능한 대통령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다면 그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왜 검찰총장 시절에 사용을 하던 별도의 전화기로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과 통화를 했을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는 통화도 할 수 있고 뭐 지시나 명령을 내릴 수도 있지만 부당한 대통령의 개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밝혀진다면 또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치명적일 수밖에는 없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상당한 스모킹건이 될 수도 있겠다. 자, 이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자,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